결혼한 지 7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이 모양이야. 성운그룹 종갓집의 대저택 주방의 박 여사의 서슬퍼런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제사 준비가 한창인 부엌 한가운데 은수는 뜨거운 탕국솥 앞에서 땀범벅이 된 채 서 있었지요. 옆에서는 이번 제사를 돕겠다며 박 여사가 직접 데려온 진우의 비서, 아니 내연 여인 한미나가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팔짱을 끼고 은수를 바라보고 있었지요. 형님, 너무 서운해 마세요. 어머니가 오죽 답답하시면 그러시겠어요. 저라도 어머니 마음 좀 달래드리려고 온 거니까 너무 불편해하지 마시고요. 미나의 말은 은수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하지만 은수의 표정에는 슬픔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뭔가 알 수 없는 잔잔한 미소가 눈물 속에서 비쳤어요. 종가집 제삿날 내연녀를 귀한 손님이라며 며느리를 쥐잡듯 잡는 이 기가 막힌 진풍경 속에 은수는 왜 눈물 속 미소를 짓고 있는 걸까요? 인생별 사연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행복한 기운이 그곳으로 전해지도록 마음 쓰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해질녘 은수의 고향인 충청도 과수원 언덕은 온통 하얀 백꽃으로 뒤덮여 장관을 이루었습니다. 갓 대학을 졸업하고 외교관이나 국제회의 통역사를 꿈꾸던 은수에게 이곳은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안식처였지요. 하지만 그 평화는 성운 가문의 후계자 진우가 탄 검은 세단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과수원 입구에 멈춰 선 날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당시 진우는 가문의 수건 사업인 대규모 리조트 부지를 물색하던 중 길을 잃어 우연히 길을 묻게 되었고 백꽃 아래 서 있던 은수의 청초한 모습에 매료되었습니다. 진우는 마치 동화 속 왕자처럼 은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은수의 지적인 면모와 소박한 배경이 세련된 도시 여성들에게 질려있던 자신에게 신선한 자극이 된다며 열렬히 구애했지요. 은수의 부모님은 처음엔 지나가는 인연일 것이라며 경계했지만 진우는 매주 과수원을 찾아와 일손을 돕고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일궈온 이 땅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유산으로 남겨주겠다며 달콤한 약속을 늘어놓았습니다. 은수 씨, 난 당신이 가진 그 순수함을 지켜주고 싶어요. 당신의 통역사 꿈도 내가 전폭적으로 지지하겠습니다. 성운재라는 울타리가 당신의 날개가 되어줄 거예요. 진우의 이 말은 은수에게 인생을 건 도박과도 같은 믿음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승낙의 순간부터 분위기는 반전되었습니다. 진우의 어머니 박 여사는 은수를 처음 본 순간부터 그녀의 출신 성분을 노골적으로 비하했습니다. 과수원 집딸이 우리 집안 문턱을 넘는 건 개천에서 용이 나는 게 아니라 미꾸라지가 승천하려는 꼴이라며 차갑게 쏘아붙였지요. 하지만 박 여사가 결국 결혼을 허락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은수의 아버지가 소유한 과수원 부지가 리조트 사업의 핵심 요충지였기 때문입니다. 박 여사는 은수를 며느리가 아닌 땅을 뺏기 위한 인질로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결혼식 날 은수는 화려한 웨딩드레스를 입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시린 바람이 불었습니다. 성운재의 안주인이 된다는 것은 세상 모든 여자의 부러움을 사는 일이었지만 정작 신부 대기실을 찾아온 박 여사는 축하 대신 섬뜩한 경고를 남겼습니다. 오늘부터 넌 이 집안의 그림자다. 숨소리 하나도 내 허락 없이는 내뱉지 마라. 내가 할 일은 오직 우리 가문의 대를 잇는 것뿐이야. 은수는 그때 깨달아야 했습니다. 자신이 입은 드레스가 순결한 신부의 옷이 아니라 서서히 조여오는 수위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결혼 후 성운재에서의 삶은 은수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가혹했습니다.
진우는 결혼 전에 다정함을 버리고 매일 밤 외박과 유흥을 일삼았습니다. 통역사 공부를 하겠다며 책을 펴면 박 여사는 시집 온 계집이 공부는 무슨 공부냐며 책을 찢어버리기 일쑤였지요. 은수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종갓집의 재래 음식과 박 여사의 식사를 준비하며 하녀보다 못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그리워 전화를 하려 해도 박 여사는 근본 없는 지방과 섞이면 물드니 연락 끊어라며 휴대폰을 뺏어버렸습니다. 은수는 창살 없는 감옥에 갇힌 채 오직 뱃속의 아이만을 기다리며 견뎠습니다. 결혼 2년 차에 드디어 기적처럼 임신 소식이 전해졌을 때 은수는 이 아이가 자신을 이 지옥에서 구해줄 유일한 구원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식을 들은 박 여사의 반응은 차갑다 못해 잔인했습니다. 근본 없는 핏줄이 섞이는 꼴을 내 눈으로 보게 될 줄이야. 저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 진우의 앞길에 오점이 될 거다. 박 여사의 이 말은 단순한 폭언이 아니라 앞으로 벌어질 비극의 예고편이었습니다. 임신 8주차 성훈제에는 불길한 예감이 감돌았습니다. 박 여사는 은수에게 온갖 보양식을 강요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은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숨통을 조였습니다. 특히 박 여사는 은수의 아버지에게 리조트 사업 부지 기부 체납 서류에 도장을 찍으라고 압박하며 은수를 협박수단으로 삼았습니다. 내 아비가 고집을 부릴수록 내 뱃속의 아이만 힘들어질 거다라는 박 여사의 말에 은수는 매일 밤 눈물로 베갯니들 적셨습니다. 비극은 장마가 시작되던 어느 우울한 오후에 터졌습니다. 박 여사는 2층 난간에서 화분을 정리하던 은수를 불러 세웠습니다. 평소답지 않게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온 박 여사는 은수의 배를 가만히 어루만졌습니다. 태몽은 좋더냐? 하지만 은수야, 인생은 참 더덥단다. 손에 쥐었다고 생각한 것도 한순간에 사라지는 게 운명이지. 라며 독서를 퍼부으며 은수의 팔을 꽉 잡아 비틀었고 은수는 순간 발을 헛디뎌 비명을 지르며 2층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는 뼈소리와 함께 은수의 하체에서는 뜨겁고 비릿한 피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은수는 배를 움켜쥐고 신음하며 박 여사를 향해 손을 뻗었지만 박 여사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와 은수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냉소했습니다. 구급차를 부르기는커녕 박 여사는 은수의 뺨을 툭툭 치며 속삭였지요. 이게 다 내 팔자다. 감히 우리 가문의 적통을 내까짓게 품으려 해? 이제 시바지 구실도 못하게 됐으니 내 아비 과수원 땅이나 내놓고 조용히 사라지거라. 수술실에서 깨어난 은수가 아이를 잃었다는 절망보다 더 미칠 것 같았던 사실은 수술실 밖에서 진우가 박 여사와 나누는 대화였습니다. 엄마, 은수쟤는 원래 몸이 약해서 탈이었어. 그냥 이번 기회에 요양이라도 보내버리죠. 리조트 부지 도장만 찍게 하고. 남편의 그 비겁한 목소리에 은수는 자신의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은수는 그날 처음으로 소리 없이 울부짖었습니다. 뱃속의 아이와 함께 자신의 순수했던 영혼도 함께 죽어버렸음을 깨달은 것이지요. 박 여사는 은수의 유산을 빌미로 더욱 노골적인 협박을 시작했습니다. 몸뚱이 하나 건사 못한 죄인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있겠느냐? 내 아비 과수원 부지, 그거 우리 가문에 넘기지 않으면 내 유산 사실을 세상에 알리고 부주의한 어미로 매장해버리겠다. 박 여사는 은수의 친정 부모님을 찾아가 은수가 유산을 한 것이 모두 친정의 나쁜 기운 때문이라며 아버지를 압박했고 결국 아버지는 딸을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평생을 일궈온 과수원 땅의 절반을 박 여사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은수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초췌한 모습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당신들이 뺏어간 내 아이, 내 부모님의 피땀, 그리고 내 인생 100배, 1000배로 돌려줄게. 성훈재라는 그 화려한 껍데기 아래서 당신들이 어떻게 썩어가는지 내가 직접 보여주겠어. 그날 이후 은수는 박 여사 앞에서 완벽한 인형이 되었습니다. 매 맞는 아내, 구박받는 며느리의 탈을 쓴 채 은수는 성훈재 구석구석의 비밀과 비자금 흐름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진우의 내연녀 미나가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서울 근교의 숲을 병풍처럼 두르고 선 성훈그룹의 대저택 성훈재는 그 웅장한 규모만큼이나 차가운 위용을 자랑했습니다. 최고급 대리석과 통유리로 마감된 현대식 건축물이지만 그 안을 흐르는 공기는 수백 년 된 사당보다도 더 고리타분하고 엄격했지요. 오늘은 성훈그룹의 기틀을 세운 창업주, 즉 진우의 할아버님 기일이었어요. 저녁에 있을 제사를 위해 저택의 주방은 이른 새벽부터 팽팽한 긴장감 속에 돌아갔습니다. 결혼 7년차 종부 이은수는 땀방울이 맺힌 이마를 닦을 새도 없이 뜨거운 탕국솥 앞을 지켰습니다. 7년 전 촉망받는 동시통역사의 길을 접고 이 집안의 며느리가 되었을 때만 해도 은수는 알지 못했습니다. 성훈의 안주인이라는 화려한 수식어가 사실은 창살 없는 감옥의 다른 이름이었다는 것을요. 은수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육수를 우려내며 끓어오르는 열기를 견뎠습니다. 그때 주방 입구에서 규칙적이고 날카로운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어머니 박 여사였습니다. 그녀는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보랏빛 한복 차림으로 나타나 마치 검열관처럼 조리대 위를 훑어보았습니다. 아가, 국물이 너무 맑구나. 할아버님께서는 진한 육수를 즐기셨거늘 7년을 가르쳐도 어찌 이리 손끝이 무디니? 박 여사의 목소리는 낮고 우아했지만 그 안에는 송곳 같은 가시가 돋아 있었습니다. 은수는 얼른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기름기를 일일이 걷어내느라 잠시 맑아 보이는 것이니 곧 다시 간을 맞추겠습니다. 간을 맞추는 게 문제가 아니야. 내 정성이 문제지. 하긴 제 배로 자식 하나 낳아보지 못한 몸에서 무슨 깊은 정성이 나오겠느냐. 때 끊어먹을 불량 씨바지 소리 듣기 싫으면 이번 제사만큼은 정신 똑바로 차려라. 박 여사의 비수 같은 말에 은수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7년 내내 반복된 공격이었지만 오늘따라 그 독설은 유난히 쓰라렸습니다. 박 여사는 은수의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뒤에는 화려한 원피스 차림의 한미나가 서 있었습니다. 아들 진우의 비서이자 이 집안의 공공연한 내연녀였지요. 어머님, 제가 형님 일 좀 돕고 싶어서 일찍 왔어요. 제가 전 부치는 건 좀 거들게요. 그래, 미나 내 손재주가 좋으니 종부보다 내가 하는 게 조상님들 보기에 더 나을 성십구나. 어서 들어가거라. 미나는 가식적인 웃음을 지으며 은수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종부의 신성한 영역인 제사 주방에 내연녀를 들여 수발을 들게 하는 것, 그것은 박 여사가 은수에게 가하는 가장 잔인한 고문이었습니다. 은수는 끓어오르는 모멸감을 억누르며 묵묵히 칼을 잡았습니다. 오후가 깊어갈 무렵 제사상에 올릴 적을 굽던 중 은수가 잠시 휘청거렸습니다. 며칠째 계속된 과로와 시어머니의 압박에 빈혈이 찾아온 것이지요. 그 바람에 뒤집개 끝이 미나의 옷소매에 살짝 닿아 작은 기름 얼룩이 묻고 말았습니다. 아야, 형님 조심 좀 하세요. 이거 어머님이 선물해 주신 새 옷이란 말이에요. 미나가 호들갑을 떨며 소리를 지르자
안채에 있던 박 여사가 번개처럼 달려나왔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박 여사의 눈에 서슬퍼런 안광이 서렸습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 귀한 손님 옷을 망쳐놓고 사과 한마디 없어? 어머님, 고의가 아니었습니다. 잠시 어지러워서 그만. 어지러워? 놀고 있구나. 내가 지금 미나가 아이 가졌다고. 질투가 나서 일부러 그런 것 아니냐? 박 여사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손을 휘둘렀습니다. 짝! 날카로운 파차름이 정적을 깨고 주방을 갈랐습니다. 은수의 고개가 옆으로 휙 돌아갔어요. 7년의 헌신에 돌아온 대가는 뜨거운 뺨의 통증과 비릿한 피냄새였습니다. 거실에서 달려온 남편 진우가 이 광경을 목격했지만 그는 3초간 침묵하더니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여보, 어머니한테 사과해. 왜 자꾸 분란을 만들어? 당신이 조심했어야지. 남편의 방관은 매질보다 더 아프게 은수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은수는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뺨을 감싸쥐었습니다. 박 여사는 분이 안 풀린다는 듯 은수의 앞에 서류 한 장을 툭 던졌습니다. 이게 뭐냐고 묻지 마라. 이성훈제 안방 권한 포기각서에 도장 찍어라. 애도 못 낳는 며느리 붙들고 있는 것도 내 인내심의 한계니까. 은수는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친정 부모님을 담보로 자신을 노예처럼 부리려는 박 여사의 악랄함에 숨이 막혔습니다. 진우는 그저 귀찮다는 듯 고개를 돌려버렸지요. 7년 전 이 남자와 결혼하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가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은수에게 남은 것은 기름 냄새 밴 앞치마와 부어오른 뺨, 그리고 부모님의 목줄을 쥐고 흔드는 시어머니 뿐이었지요. 은수는 도망칠 곳 없는 막다른 골목에 선 기분이었습니다. 저녁 제사가 시작되고 은수는 뺨의 화끈거림을 화장으로 대충 가린 채 상을 날랐습니다. 박 여사는 일가 친척들 앞에서 은수를 마치 하인 부리듯 대하며 미나를 치켜 세웠습니다. 우리 성훈 가문의 다음 대를 이을 귀한 몸이 왔으니 할아버님께서도 기뻐하실 게다. 은수 너는 저기 구석에 가서 손님들 술상이나 더 봐 오너라. 친척들의 따가운 시선 속에서 은수는 고개를 숙이고 주방 구석으로 물러났습니다. 그곳에서 남은 나물과 식은 밥으로 끼니를 때우며 은수는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 지옥 같은 삶의 끝이 있을까? 뺨은 여전히 욱신거렸고 가슴속은 재만 남은 아궁이처럼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손님들이 돌아간 뒤 거실에는 박 여사와 진우 그리고 미나만이 모여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은수는 그들의 웃음소리를 뒤로하고 산더미처럼 쌓인 설거지 더미 앞에 섰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자 뼛속까지 한기가 스며들었지요. 남편 진우는 단 한 번도 부엌을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7년 전 약속했던 그 모든 다정한 말들은 신기루처럼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밤이 깊어 모두가 잠든 시각, 은수는 홀로 거실 바닥을 닦았습니다. 박 여사가 조금이라도 먼지가 보이면 아침부터 호통을 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무릎을 꿇고 바닥을 문지르던 은수의 눈에서 마침내 참았던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서러움이었고 억울함이었으며 자신을 이 지옥에 방치한 스스로에 대한 자책이었습니다. 저택의 화려한 조명 아래서 은수는 가장 초라한 존재였습니다. 대기업 성운그룹의 자부라는 칭호는 그녀의 목을 조르는 올감이었고 그녀의 꿈과 청춘은 이 저택의 대리석 틈새에 끼어 바스러지고 있었지요. 은수는 닦아도 지워지지 않는 자신의 처지를 보며 소리 없이 흐느꼈습니다. 그때 주방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빗소리가
저택의 통유리를 때리는 소리는 마치 은수의 심장을 채찍질하는 소리 같았습니다. 은수는 젖은 손을 모으고 기도했습니다. 이 고통이 끝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노라고. 하지만 하늘은 아무런 대답도 없었고 성훈제는 여전히 무겁고 거대한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은수는 설거지를 마치고 안채 구석에 있는 자신의 작은 방으로 향했습니다. 뺨의 부기는 가라앉았지만 마음의 상처는 더욱 깊게 패어 들어갔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끝에서 은수는 그저 내일 아침 다시 시작될 박 여사의 호통을 두려워하며 짧은 잠을 청해야 했습니다. 복수의 서막도 진실의 빛도 아직은 보이지 않는 그저 시린 눈물만이 가득한 성훈제의 밤이 그렇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성훈제의 아침은 여느 때처럼 고요한 척 시작되었습니다. 어제 제사 때의 소란과 은수의 뺨에 새겨졌던 붉은 손자국은 마치 없었던 일인 듯 저택은 무심하리만치 깨끗하게 치워져 있었지요. 은수는 부어오른 얼굴을 차가운 얼음팩으로 눌러가며 새벽같이 일어나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입안이 터져 밥물을 잡는 것조차 고역이었지만 박 여사의 식사 시간을 어기는 것은 이 집안에서 대역죄나 다름없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의 풍경은 기괴했습니다. 박 여사는 우아하게 전복죽을 넘겼고 진우는 신문을 뒤적이며 커피를 마셨지요. 그 곁에서 내연녀 미나는 마치 안주인이라도 된 양은수가 차린 반찬을 품평했습니다. 어머님, 이 나물은 간이 좀 센 것 같아요. 태교에 안 좋을까봐 걱정되네요. 진우 씨, 나중에 나랑 같이 백화점 지하 가서 유기농 식품 좀 사오면 안 돼요? 미나의 애교 섞인 투정에 진우는 은수의 눈길 한번 보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러자고. 당신 먹고 싶은 거 다 사줄 테니까 걱정 마. 은수는 묵묵히 국그릇을 날랐습니다. 남편의 입에서 나오는 당신이라는 호칭은 이제 더 이상 은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7년 전 이 남자와 혼인 서약을 할 때까지만 해도 은수는 자신이 성운 가문의 빛이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은수는 빛은커녕 그림자조차 허락되지 않는 먼지 같은 존재로 전락해 있었지요. 박 여사는 은수의 초라한 몰골을 훑어보더니 냉소 섞인 목소리를 던졌습니다. 얼굴꼴이 그게 뭐냐? 남들이 보면 내가 너를 잡는 줄 알겠구나. 종부라면 자기 관리도 실력인데 너는 어찌 그리 매사에 구질구질하니? 죄송합니다, 어머님. 조심하겠습니다. 은수는 기계적으로 대답하며 식탁에서 물러났습니다. 주방 구석에서 남은 죽을 한술 뜨려 했지만 목구멍이 꽉 막힌 듯 넘어가질 않았습니다. 7년의 세월은 은수에게서 자존감을 앗아갔고 대신 그 자리에 깊은 체념과 두려움만을 채워 넣었지요. 그녀는 자신이 마치 거대한 톱니바퀴에 끼어 서서히 으스러지는 작은 부품처럼 느껴졌습니다. 오후가 되자 박 여사는 은수에게 서재 청소를 지시했습니다. 성훈제의 서재는 박 여사가 집안의 중요 서류와 금전 관리를 직접 하는 성역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박 여사는 외출 채비를 하며 은수에게 서재 열쇠를 건넸지요. 먼지 하나 없이 닦아라. 특히 회장님 유품함 근처는 손대지 말고 주변만 정돈해. 너처럼 손끝이 매운 애가 괜히 건드려서 부정 탈까 겁나니까. 박 여사가 미나를 데리고 쇼핑을 나간 뒤 은수는 홀로 서재에 들어섰습니다. 높은 층고를 가득 채운 책들과 묵직한 마호가니 책상은 은수를 압박하는 듯 했습니다. 은수는 무릎을 꿇고 정성껏 바닥을 닦았습니다. 청소는 그녀에게 유일하게 허락된 명상 시간이었지요. 하지만 오늘따라 가슴 한구석이 웅성거리며 묘한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서재의 깊숙한 곳, 박 여사가 그토록 강조했던 창업주 회장님의 유품함 근처를 닦던 중이었습니다. 은수의 걸레질에 걸려 책상 밑 구석에 끼어 있던 낡은 서류 봉투 하나가 툭 튀어나왔습니다. 평소라면 다시 밀어 넣었을 테지만 봉투 겉면에 적힌 친자 확인서라는 투박한 손글씨가 은수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은수는 홀린 듯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죄책감보다 앞선 것은 이 집안의 공기 속에 숨겨진 비밀을 알고 싶다는 처절한 욕망이었지요. 봉투를 열어 젖히자 누렇게 바랜 종이 몇 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35년 전 남편 진우가 태어나던 해에 시작된 기록들이었지요. 서류 상단에는 성운그룹 전 회장이신 아버님 김태진의 이름, 그리고 그 옆에는 남편 진우의 이름이 나란히 놓여 있었지요. 하지만 은수의 눈동자를 멈추게 한 것은 하단에 찍힌 단호한 붉은색 글자였습니다. 김태진 김진우 친자관계 불성립. 순간 은수의 호흡이 멎었습니다. 세상이 멈춘 듯한 정적 속에서 은수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서류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지요. 또 다른 장에는 박 여사의 필체로 적힌 쪽지와 함께 낯선 남자 최영철이라는 이름과 진우의 유전자가 99.9% 일치한다는 충격적인 결과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말도 안 돼. 진우 씨가 회장님 아들이 아니라고? 은수의 목소리가 떨리며 서재 안을 유령처럼 떠돌았습니다. 박 여사가 그토록 신성시하며 지켜온 성운 가문의 핏줄, 은수를 불량씨바지라 부르며 짓밟았던 명분인 그 위대한 혈통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진우는 박 여사가 자신의 야망을 위해 내연남과의 사이에서 나아 가문에 밀어넣은 뻐꾸기였습니다. 은수가 흘린 눈물, 부모님까지 볼모로 잡혀 겪어야 했던 그 모든 수모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짜 혈통을 지키기 위해 진짜 인간의 영혼을 갈아 넣었던 박 여사의 위선이 은수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지요. 하지만 그 상처 사이로 예리한 칼날 하나가 솟아올랐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이 아닌 차갑고도 날카로운 복수심이었습니다. 은수는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뺨에 남은 통증이 이제는 아픔이 아니라 박 여사를 무너뜨릴 가장 확실한 명분이 되었습니다. 어머님,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혈통이 고작 이런 사기극이었나요? 은수는 서류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이 종이 몇 장은 은수에게 단순한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성운제라는 거대한 감옥의 자물쇠를 부술 수 있는 단 하나의 마스터키였지요. 은수는 서둘러 휴대폰을 꺼내 서류의 모든 면을 촬영했습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눈빛만은 어느 때보다 또렷했습니다. 서류를 원래 있던 자리에 완벽하게 돌려놓은 은수는 서재를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 그녀의 발걸음은 이전과 달라져 있었지요.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도 어깨를 움츠리지도 않았습니다. 마침 쇼핑을 마친 박 여사와 미나가 현관으로 들어섰습니다. 미나는 새로 산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자랑하며 은수를 조롱하듯 쳐다봤습니다. 형님, 어머님이 이거 사주셨어요. 형님은 이런 거 구경도 못 해보셨죠? 역시 가문의 대를 이을 몸은 대접부터가 다르다니까요. 평소라면 은수는 그저 쓴웃음을 지으며 물러났겠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은수는 미나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미나 씨. 대접받을 수 있을 때 마음껏 즐겨둬. 이 집안 핏줄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나도 이제야 제대로 알게 됐거든. 은수의 기묘한 반응에 박 여사가 눈살을 찌푸리며 다가왔습니다. 아가, 말투가 그게 뭐냐? 서재 청소는 다 끝낸 게야? 그럼요, 어머님.
아주 깨끗하게 치웠습니다. 구석구석 숨어있던 먼지들까지 전부 찾아냈거든요. 조상님들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말이에요. 은수는 박 여사를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박 여사는 은수의 눈빛에서 평소와 다른 서늘함을 느꼈지만 설마 자신의 비밀이 들통났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지요. 은수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방 안에서 촬영한 서류 사진들을 하나씩 넘겨보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저택을 때리는 빗소리는 은수의 심장 박동과 맞물려 거대한 행진곡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7년 동안 죽어 지내던 영혼이 비로소 눈을 떴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순종적인 종부가 아니었습니다. 성운 가문의 추악한 근간을 송두리째 뒤흔들 설계자이자 박 여사가 지어 올린 가짜 성벽을 무너뜨릴 파괴자였습니다. 어머님, 기대하세요. 당신이 차려주는 독이 든 성배를 제가 어떻게 다시 돌려드리는지. 은수는 거울 속의 자신을 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뺨에 남은 붉은 자국은 이제 훈장처럼 빛났고 성운제의 어둠은 은수의 복수를 축복하듯 그녀를 감싸 안았습니다. 대저택의 밤은 낮보다 더 위태로운 정적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은수는 자신의 방 침대에 앉아 휴대폰 속에 저장된 유전자 검사지 사진을 띄워놓고 한참을 응시했지요. 화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른 빛이 그녀의 무표정한 얼굴을 서늘하게 비추었습니다. 박 여사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가짜 혈통의 성벽은 이미 뿌리부터 썩어 있었고 이제 은수에게 필요한 것은 그 성벽 안에서 문을 열어줄 내부자였습니다. 은수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안채 건너편 미나가 머무는 방의 불빛으로 향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박 여사가 종중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외출하자 저택은 기묘한 해방감에 휩싸였습니다. 은수는 주방에서 정성껏 우려낸 한약차 한 잔을 쟁반에 받쳐들고 미나의 방으로 향했지요. 미나는 화장대 앞에 앉아 고가의 보석함을 뒤적이다가 은수가 예고 없이 들어오자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어머, 형님. 노크도 없이 무례하시네요. 어머님이 저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고 아무도 들여보내지 말라고 하셨는데요. 미나는 아직 불러오지도 않은 배를 일부러 문지르며 거만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은수는 그런 미나의 가식적인 몸짓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차분하게 찻잔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안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가져왔어. 미나 씨, 당신이 이 집에서 누리는 이 화려한 것들 얼마나 갈 것 같니? 그 뱃속에 든 게 정말 성운의 아이라면 모를까? 은수의 낮은 목소리에 미나의 손이 눈에 띄게 굳었습니다. 미나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짐짓 목소리를 높였지요.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저번 주에 병원 가서 확인하고 어머님께 초음파 사진까지 보여드렸어요. 형님이 질투나시는 건 알겠는데 이런 식으로 천박하게 나오시면 저도 참지 않아요. 초음파 사진? 요즘 인터넷에서 날짜랑 이름만 넣으면 뽑아주는 가짜 서류들 말하는 거야? 미나 씨, 당신이 진우 씨 아이를 가졌다고 주장하면서 이 집에 들어온 이유, 결국 성운의 상속권 때문이지? 그런데 말이야, 당신이 모르는 아주 치명적인 비밀이 하나 있어. 은수는 천천히 미나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미나가 쓰던 화장품 병을 집어들고는 그 성분을 읽어내려가듯 무심하게 말을 이었지요. 진우 씨가 성운의 핏줄이 아니야. 박 여사님이 밖에서 몰래 낳아온 김 씨 가문과는 단 한 방울의 피도 섞이지 않은 남남이라고. 당신이 백날 진우 씨 아이를 낳아봐야 그 아이는 성운그룹의 상속자가 아니라 사기꾼의 손자가 되는 거야. 이제 상황 파악이 좀 되니?
미나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헛웃음을 터뜨리며 은수를 밀쳐내려 했지만 은수의 눈동자에 서린 확신이 그녀를 멈춰 세웠습니다. 은수는 휴대폰을 꺼내 어젯밤 찍어둔 유전자 검사지 사진을 미나의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35년 전의 기록과 박 여사의 친필 메모가 선명하게 보였지요. 거짓말. 형님이 지금 이거 조작한 거잖아요. 진우 씨가 회장님 아들이 아니면 누구 아들이라는 건데요? 박 여사님이 평생 숨겨온 내연남 최영철의 아들이지. 내가 증거를 쥐고 있어. 미나 씨, 당신이 이 가짜 핏줄에 인생을 걸었다가 박 여사가 무너지는 날같이 매장당할지 아니면 내 손을 잡고 실속을 챙길지 결정해. 당신 진우 씨 아이라고 말하는 뱃속 애가 다른 남자 씨란 걸 박 여사님이 아시는 순간 당신 목숨이 무사할까? 은수의 제안은 독이 든 성배와 같았지만 미나에게는 유일한 탈출구였습니다. 미나는 파르르 떨리는 입술을 깨물며 은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뱃속의 아이가 진우의 아이가 아니라는 걸 은수가 알고 있다는 사실보다 이 집안 전체가 거대한 가짜라는 사실이 그녀를 더 큰 공포로 몰아넣었지요. 제가 뭘 하면 되죠? 형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간단해. 박 여사가 진우 씨 앞으로 몰래 빼돌리려는 비자금 내역과 차명 주식 계좌들을 찾아내. 비서실 출신이니 그 정도 정보망은 살아있겠지? 그리고 박 여사가 나를 상대로 꾸미는 일들을 매일 나에게 보고해. 그러면 내가 이 집을 나가는 날 당신이 챙길 수 있는 최대한의 자유와 보상을 약속하지. 은수는 차갑게 미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 성훈재 안에는 은수의 눈과 귀가 되어줄 첩자가 심어졌습니다. 미나는 사냥개처럼 덜덜 떨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7년 동안 박 여사에게 당해온 가스라이팅과 학대는 이제 은수의 철저한 복수 시나리오가 되어 돌아가고 있었지요. 박 여사는 며느리를 옥죄기 위해 내연녀를 들였지만 정작 자신이 심어놓은 그 칼날이 자신의 목을 겨누게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저녁 늦게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박 여사는 기분이 좋은지 은수에게 은근한 목소리로 지시를 내렸습니다. 은수야, 미나가 요즘 입덧이 심한 모양이다. 종부 내가 좀 더 신경 써서 특별식을 준비해라. 가문의 귀한 손이 아니더냐. 그럼요, 어머님. 제가 미나 씨와 태중의 아이를 위해 얼마나 정성을 들이고 있는데요. 어머님이 깜짝 놀라실 만큼 확실한 소식을 준비하고 있으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은수는 박 여사의 국그릇을 정갈하게 놓아주며 생긋 웃었습니다. 박 여사는 은수의 순종적인 태도에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옆에 앉은 진우는 왠지 모를 서늘함에 어깨를 움츠렸지요. 여보, 당신 요즘 좀 변한 것 같아. 예전처럼 죽어 지내지도 않고 눈빛이 꼭 다른 사람 같아. 진우의 날카로운 지적에 박 여사가 숟가락을 놓으며 은수를 쏘아보았습니다. 은수는 당황하지 않고 진우의 물컵을 채워주며 나긋나긋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변했다니요. 당신과 어머님을 모시는 제 마음은 7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다만 이제는 성운의 종부로서 제가 무엇을 지켜야 할지 확실히 깨달았을 뿐이에요. 식탁 밑에서 미나와 은수의 시선이 찰나의 순간 교차했습니다. 공포에 질린 미나의 눈동자와 얼음처럼 차가운 은수의 시선. 박 여사는 그 기류를 읽지 못한 채 다시 우아하게 전복을 씹었습니다. 그날 밤 미나로부터 첫 번째 은밀한 정보가 도착했습니다. 박 여사가 내일 은수의 친정 부모님이 가진 과수원 부지를 강제로 매각해 진우의 신규 사업 자금으로 전용하려 한다는 내용이었지요.
은수는 어둠 속에서 휴대폰 액정을 확인하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박 여사는 며느리의 마지막 자존심인 친정까지 짓밟으려 했지만 은수는 이미 그 발목을 잡을 덫을 놓은 상태였습니다. 은수는 서랍장에서 오래전 사용하던 통영용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이제 가계부가 아닌 가문의 몰락을 기록할 스케줄이 빼곡히 채워지기 시작했지요. 성훈재의 거대한 대리석 벽면 사이로 은수의 서늘한 웃음소리가 스며드는 것만 같은 밤이었습니다. 7년의 인내는 이제 끝났고 가짜 뻐꾸기들을 둥지 밖으로 떨어뜨릴 은수의 본격적인 사냥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성훈재의 정원은 사시사철 푸른 빛을 잃지 않았지만 그 화려함은 은수에게 차가운 박제처럼 느껴졌습니다. 7년 전 은수의 친정아버지는 하나뿐인 딸이 대한민국 최고의 가문에 들어간다는 자부심에 평생 일궈온 고향 과수원을 기꺼이 담보로 내주었지요. 사위 진우의 사업 자금을 마련해주면 딸이 시가에서 더 대접받고 살 것이라는 순진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이제 친정 가문의 목을 죄는 밧줄이 되어 돌아와 있었습니다. 나른한 오후 은수는 박 여사의 호출로 안 채 거실에 들어섰다가 그만 심장이 내려앉는 줄 알았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친정 엄마가 낡은 가방끈을 꼭 쥔 채 죄인처럼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몇 년 만에 마주한 엄마의 얼굴은 어느새 주름이 깊게 패고 안색이 흑빛이 되어 있었지요. 은수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을 참으며 다급히 다가갔습니다. 엄마, 연락도 없이 여긴 어떡해? 어디 아픈 거야? 무슨 일인데 그래? 은수가 엄마의 떨리는 손을 맞잡으려 하자 상석에 앉아있던 박 여사가 찻잔을 탁 내려놓으며 찬바람 부는 목소리로 가로막았습니다. 은수, 너 어른들 대화 중에 어디서 그렇게 경망스럽게 끼어드느냐? 사부인이 염치가 있으면 오지 말아야 할 자리에 온 것이니 너는 저기 서서 듣기나 해라. 박 여사는 돋보기를 고쳤으며 탁자 위에 노란 서류 봉투 하나를 툭 던졌습니다. 그것은 은행에서 날아온 경매 실행 통지서였습니다. 사부인, 교육자 집안이라더니 돈 계산이 이리 어두워서야 쓰겠습니까? 진우 사업 자금으로 과수원 담보대출 받아준 게 벌써 몇 년째인데 어찌 이자 한 번을 제때 안 갚아서 이 지경을 만들어요? 은행에서 당장 땅을 압류하겠다고 난리니 내 자식 앞길 막을 작정입니까? 은수의 엄마는 파르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붙들었습니다. 박 여사가 매달 갚아주겠다던 대출금은 단 한 푼도 입금되지 않았고 고스란히 연체되어 친정의 모든 재산이 날아갈 위기에 처한 것이지요. 사돈어른, 분명히 저희 그이한테 매달 대출금은 성운에서 책임지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저희는 사돈댁만 믿고 있었는데 갑자기 경매라니요. 우리의 아빠 지금 병석에 누워 있는데 이 소식 들으면 큰일 납니다. 그건 내 아들 사업이 잘 풀렸을 때 이야기지요. 지금처럼 경기가 안 좋은데 나보고 생돈을 내놓으라는 건가요? 정급하면 내가 해결은 해주겠습니다. 대신 그 과수원 부지 명의를 이번 기회에 우리 진우 앞으로 통째로 넘기세요. 그래야 내가 빚을 정리해줄 명분이 서지 않겠습니까? 박 여사의 뻔뻔한 요구에 은수의 엄마는 기가 막힌 듯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 과수원은 병석에 누운 은수의 아버지가 마지막 자부심으로 여기는 땅이었습니다. 빚을 갚아주는 대가로 땅을 통째로 뺏겠다는 것은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는 척하며 보따리를 뺏는 것과 다름없었지요. 박 여사는 처음부터 친정의 재산을 갈취할 계획이었습니다. 은수를 애 못 낳는 죄인으로 몰아세우며 친정 부모님의 입을 막고 그들의 전 재산을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은수는 엄마의 떨리는 어깨를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엄마가 결국 서러움에 눈물을 훔치며 저택을 떠난 뒤 저녁 식사 자리는 평소보다 더 기름졌습니다. 진우는 리조트 사업 부지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는지 기분이 아주 좋아 보였지요. 그는 은수의 붉게 충혈된 눈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스테이크를 썰며 곁에 앉은 미나에게 다정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미나야, 리조트 부지 드디어 정리됐어. 너 나중에 거기 가서 바람도 쐬고 태교도 하면 좋겠다. 어머니가 수완이 좋으셔서 처갓집 땅 아주 깔끔하게 넘겨받으셨거든. 진우는 아내인 은수 앞에서 내연녀의 이름을 다정하게 부르며 장인의 피눈물이 서린 땅을 마치 자기가 따낸 전리품처럼 자랑했습니다. 미나는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은수를 힐끔거렸지요. 어머, 정말요? 진우 씨 고생 많았네요. 역시 어머니가 최고세요. 형님, 친정 부모님은 좀 속상하시겠지만 다 이 집안 잘 되자고 하는 일이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은수는 쥐고 있던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금속이 그릇에 부딪히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지만 은수의 표정은 오히려 기괴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진우 씨, 그 땅은 우리 아버지가 평생을 바친 곳이에요. 어머니가 빚을 갚아주는 게 아니라 애초에 당신들이 약속한 대로 안 갚아서 뺏긴 거잖아요. 그게 정말 가문을 위한 일인가요? 아니면 도둑질인가요? 은수의 직격탄에 식탁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진우는 당황한 듯 멈칫했고 박 여사가 숟가락을 탁 놓으며 은수를 쏘아보았습니다. 이은수, 너 지금 어디서 감히 도둑질 운운하며 대드느냐? 내 친정이 무너지는 건 내가 덕이 부족해 조상님들이 노하신 탓이니 남 탓할 것 없다. 남편 사업에 도움이 못 될 망정 어디서 입을 함부로 놀려. 죄송합니다, 어머님. 제가 눈이 멀어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야 선명하게 보여서요. 진우 씨가 먹고 있는 그 고기가 우리 아버지 핏물이라는 것까지요. 은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 여사는 은수의 눈빛에서 전례 없는 서늘함을 느꼈지만 그저 며느리가 친정일로 잠시 실성을 한 것이라 여기며 혀를 찼습니다. 7년 동안 쌓아온 인내의 둑이 완전히 무너지고 그 자리에는 거대하고 정교한 복수의 기계가 들어앉았지요. 은수는 방으로 돌아와 미나가 몰래 보내온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그 안에는 박 여사가 진우의 명의로 빼돌린 비자금 내역과 친정 과수원 대출금을 고의로 연체시킨 정황이 담긴 문서들이 가득했습니다. 은수는 화면을 하나하나 넘기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의 피눈물이 서린 그 돈이 박 여사의 욕망으로 변해가는 경로를 완벽하게 손에 넣은 것이지요. 은수는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며 나직하게 은조렸습니다. 어머님, 진우 씨, 당신들이 먹어치운 우리 아버지의 인생, 내가 하나도 빠짐없이 토해내게 해줄게. 성훈제의 밤은 여느 때보다 깊고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은수의 방에서 흘러나오는 푸른 모니터 불빛은 가문의 파멸을 알리는 신호탄처럼 서늘하게 타오르고 있었지요. 그 긴 세월을 견뎌낸 종부 이은수는 이제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가문의 추악한 근간을 송두리째 뽑아버린 가장 위험한 적수가 조용히 숨을 죽인 채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방에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매일 새벽 은수가 정성껏 끓여내던 탕국의 구수한 내음 대신 차가운 금속 쟁반 위로 당황한 가자 도우미들의 웅성거림만 어지럽게 흩어졌지요. 은수는 전날 밤 친정 땅을 갈취하려던 서류를 확인한 직후 짧은 메모 한 장만을 남기고 자취를 감췄습니다.
친정아버님 병세가 위중하여 잠시 다녀오겠다는 그 짧은 문구는 사실 박 여사의 위선적인 가면에 던지는 은수의 첫 번째 도발이었습니다. 거실로 내려온 박 여사는 차려지지 않은 식탁을 확인하고는 노기를 띠며 식탁을 내리쳤습니다. 그녀에게 며느리는 가문의 그림자처럼 소리 없이 일해야 하는 존재였기에 이런 돌발 행동은 감히 상상도 못할 일이었지요. 박 여사는 신경질적으로 비서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수 그 아이 아직도 연락이 안 되는 게냐? 감히 시어머니 허락도 없이 집을 비워? 제 애비 병수발이 가문의 법도보다 앞선단 말이냐? 박 여사의 호통이 거실을 울렸지만 은수의 빈자리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평소 며느리에게 온갖 굳은 일을 시키며 우아함을 유지하던 박 여사는 정작 은수가 없으니 차 한 잔조차 제 손으로 끓여 마시지 못하는 무능함을 드러냈지요. 그 곁에서 미나는 은근히 박 여사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어머님, 형님이 너무하시네요. 주방일이며 제사 준비며 산더미인데 저라도 거들고 싶지만 몸이 무거워서 걱정이에요. 관둬라. 내가 주방 들어가서 냄새 맡으면 태아한테 안 좋다. 은수 2년 돌아오기만 해봐라. 아주 발도 못 붙이게 할 테니까. 진우 역시 아내의 부재보다 자신이 입을 와이셔츠가 다려져 있지 않은 것에 더 짜증을 냈습니다. 그는 은수의 빈자리를 보며 혀를 찼지요. 엄마, 은수는 도대체 어디 간 거야? 오늘 중요한 미팅 있는데 넥타이도 안 보여요. 그 사람 요즘 자꾸 선 넘는 거 아니야? 말도 마라. 제 친정 땅 좀 넘기라니까 아주 시위를 하는 게지. 오냐 오냐 해줬더니지 친정이 성운보다 위인 줄 아나 보구나. 진우는 대수롭지 않게 외출 준비를 서둘렀지만 저택의 공기는 이미 기묘하게 뒤틀려 있었습니다. 은수는 단순히 도망친 것이 아니었지요. 그녀는 그 시각 박 여사가 진우의 친부인 최영철에게 주기적으로 거액의 생활비를 송금해온 내역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사위의 성공을 위해 내놓았던 돈들이 사실은 진우의 사업이 아니라 박 여사의 추악한 비밀을 덮는 입막음 비용으로 쓰였다는 사실에 은수는 경악했습니다. 병상에 누워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아버지를 면회하며 은수는 소리 없이 다짐했습니다. 가족의 피눈물을 박 여사의 과거를 닦는 걸레로 쓰이게 두지 않겠노라고 말이지요. 오후가 되자 은수는 미나에게 은밀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밤 저택 근처 낚시터로 박 여사가 송금하던 남자를 내가 불러낼 거야. 넌 어머님을 그리로 유인해. 미나는 마른 침을 삼키며 은수의 지시에 따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미 가짜 혈통의 진실을 알아버린 미나에게 은수는 거역할 수 없는 공포이자 유일한 생존줄이었지요. 밤이 깊어지자 성운제 뒤편의 낡은 낚시터는 음산한 기운으로 가득 찼습니다. 은수는 낚시터 뒤편 숲길에서 검은 코트를 입은 채 어둠 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박 여사의 과거이자 현재인 남자 최영철이 술 냄새를 풍기며 서 있었지요. 그는 돈 냄새를 맡은 짐승처럼 흉측한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여기로 불렀나? 박정자가 보낸 거야? 박 여사의 본명인 박정자를 서슴없이 부르는 그의 말투에서 두 사람의 질척한 과거가 고스란히 묻어났습니다. 은수는 차갑게 응시하며 대답했습니다. 박 여사님이 아니라 당신 아들 얘기를 좀 하려고 제가 연락드린 거예요. 아주 잘 컸거든요. 성운그룹의 황태자로 말이죠. 최영철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평생 뒷골목을 전전하며 푼돈으로 입막음 당하던 그에게 황태자라는 단어는 거부할 수 없는 독배와 같았습니다. 은수는 그에게 두툼한 돈 봉투를 내밀며 나직하게 속삭였지요.
잠시 후면 박 여사님이 여기로 오실 거예요. 그분께 당신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세요. 그동안 참아온 아비의 정을 보여달란 말이죠. 최영철은 돈 봉투를 챙겨 들고 음산하게 웃었습니다. 은수는 어둠 속으로 완전히 몸을 숨겼습니다. 잠시 후 미나의 유인에 이끌려 허겁지겁 낚시터로 달려오는 박 여사의 고급 승용차 불빛이 보였습니다. 박 여사는 은수가 최영철과 접촉했을까봐 사색이 되어 차에서 내렸지요. 박 여사는 은수를 잡기 위해 온 것이었지만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자신이 평생 지워버리고 싶었던 추악한 과거의 실체였습니다. 은수는 숲 너머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차가운 빗방울을 맞았습니다. 정자야, 오랜만이다. 우리 아들놈은 잘 지내고 있나 보지? 최영철의 비릿한 목소리가 들리자 박 여사는 비명을 지르듯 뒤로 물러섰습니다. 당신이 여길 어떻게 알고? 은수 그녀는 어디 있어? 은수가 누구야? 난 그저 진우가 보고 싶어서 말이야. 당신 통 연락도 없고 살기는 팍팍하고 내 목 좀 챙기러 왔는데 당신 혼자서 그 많은 돈 다 먹으면 안 되지. 박 여사는 부들부들 떨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하지만 어두운 낚시터에는 최영철의 탐욕스러운 눈빛과 소리 없는 빗줄기뿐이었지요. 은수는 나무 뒤에서 이 모든 광경을 휴대폰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박 여사가 최영철을 달래기 위해 내뱉는 추악한 진실들이 하나둘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닥쳐요. 입 닥치라고. 진우는 성운의 적자여야 해. 당신 같은 인간의 핏줄인 게 알려지면 우린 끝이야. 원하는 게 돈이야? 얼마면 돼? 돈 좋지. 근데 이젠 돈보다 내 아들 얼굴 한번 보는 게 더 욕심나네. 조만간 성운제로 직접 찾아가면 반겨줄 건가? 박 여사는 절망적인 비명을 내질렀습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가짜 왕국이 가장 천한 자의 입을 통해 무너져 내리고 있었지요. 은수는 녹화 버튼을 끄고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펜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박 여사가 은수의 부모님을 협박하며 빼앗으려 했던 땅과 재산들, 그리고 가문의 명예까지 모두 은수의 손안으로 굴러 들어오고 있었지요. 시댁 식구들에게 멸시받고 뺨까지 맞았던 그 서러운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은수는 이제 울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오직 박 여사를 나락으로 떨어뜨릴 정교한 복수의 지도만이 그려져 있었지요. 어머님, 이제 당신의 뻐꾸기 둥지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을 시간이에요. 당신이 가장 소중히 여겼던 그 가짜 아들이 당신을 어떻게 파괴하게 될지 똑똑히 지켜보세요. 은수는 숲을 빠져나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낚시터에는 박 여사의 처절한 절규와 최영철의 탐욕스러운 웃음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기괴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성운제의 거대한 성벽에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이 가기 시작한 잔인하고도 우아한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거실 벽면에 걸린 커다란 괴종시계가 자정을 알리는 소리를 냈지만 성운제의 안주인 박정자 여사는 그 소리조차 듣지 못할 만큼 혼비백산한 상태였습니다. 낚시터에서 진흙탕에 구르며 도망치듯 돌아온 그녀의 모습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있었지요. 평생을 공들여 유지해온 고고한 사모님의 품위는 비에 젖은 머리카락처럼 얼굴에 흉하게 들러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더 절망하게 만든 것은 거실 정중앙 평소 박 여사만이 앉던 상석에 차분하게 앉아 차를 마시고 있는 은수의 모습이었습니다. 7년 동안 며느리라는 이름의 그림자로만 존재했던 은수의 눈빛은 이제 박 여사의 숨통을 단번에 끊어놓을 듯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빗길의 외출이 꽤 길어지셨네요. 그 사람, 최영철 씨와는 회포 좀 푸셨나요? 은수의 목소리는 낮고 고요했지만 거실 전체를 압도하는 위압감이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발작하듯 은수에게 달려들려 손을 뻗었지만 은수가 테이블 위에 올려둔 태블릿 PC 속 영상을 재생하는 순간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지요. 화면 속에는 박 여사가 최영철 앞에서 진우의 출생 비밀을 실토하며 돈으로 입막음을 시도하던 추악한 장면이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빗소리에 섞인 박 여사의 절규와 최영철의 비릿한 웃음소리가 거실의 대리석 벽을 타고 기괴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너, 인연, 내가 감히 나를 함정에 빠뜨려 내까짓게 성운의 안주인 자리를 탐내는 게냐? 당장 그거 지우지 못해. 박 여사가 쥐어짜듯 소리를 질렀지만 은수는 눈 하나 꼼짝하지 않고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찻잔이 받침대에 부딪히며 내는 탁 소리가 박 여사의 비명보다 더 날카롭게 공기를 갈랐지요. 성운의 안주인? 아니요, 어머님. 전 그런 가짜 왕관엔 관심 없어요. 제가 원하는 건 어머님이 우리 친정에서 뺏어간 것들, 그리고 우리 아버지를 사기로 몰아넣어 짓밟은 그 자존심을 되찾는 거예요. 자, 이제 선택하세요. 이 영상을 내일 아침 종중 어른들께 보내고 성운 가문에서 비참하게 쫓겨나실지, 아니면 지금 당장 성운제의 모든 실권을 저한테 넘기고 조용히 뒷방으로 물러나실지 말이에요. 박 여사는 이빨을 갈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 영상이 공개되는 순간 그녀가 평생을 바쳐 일궈온 가짜 적통의 신화는 무너지고 진우와 그녀는 길거리로 나앉게 될 것이 뻔했으니까요. 박 여사는 비틀거리며 서재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그녀의 손에는 가문의 모든 결재권이 담긴 인감도장과 비밀 금고의 열쇠 꾸러미가 들려 있었습니다. 은수는 그것을 건네받으며 묵직한 금속의 감촉을 느꼈습니다.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죽어 지냈던 세월이 이 열쇠 하나로 뒤집히는 순간이었지요. 그녀는 이제 거대한 저택의 주인이 아니라 자신의 비밀에 목이 졸인 죄인일 뿐이었지요. 은수는 곧바로 미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나는 이미 은수의 지시에 따라 진우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과 비자금 흐름을 파악하고 대기 중이었습니다. 미나야, 지금 당장 진우 씨 명의로 된 모든 계좌를 동결시켜. 그리고 리조트 부지 매입건으로 우리 친정에 보낸 서류들, 그거 전부 사기 계약으로 고소장 작성해둬. 이제부터 진우 씨는 성운의 후계자가 아니라 장인의 재산을 가로챈 파렴치범이 될 거니까. 미나는 수화기 너머로 은수의 서늘한 명령에 몸을 떨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매달렸던 진우라는 동아줄이 사실은 썩은 줄임을 깨달은 그녀는 이제 은수의 충실한 사냥개가 되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정오, 아무것도 모르는 진우는 클럽에서 지인들과 어울리며 호기를 부리다 저택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는 자신의 카드가 정지되었다는 사실에 분노하여 거실 문을 박차고 들어왔지요. 이윤수, 너 내 카드에 무슨 짓 했어? 그리고 엄마, 저 여자가 왜 여기 앉아서 장부를 보고 있어요? 당장 안 쫓아내고 뭐 하시는 거예요? 진우의 고함에도 박 여사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은수의 눈치를 보느라 입을 뗄 수 없었지요. 은수는 장부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진우 씨, 이제 당신 카드 같은 거 없어요. 당신이 그동안 흥청망청 쓴 돈, 전부 우리 아버지 땅 담보 잡아서 쓴 거잖아요. 이제 그 돈 당신이 몸으로 떼어서 갚아야 할 때가 왔어. 아, 그리고 당신이 성운의 핏줄이라 믿고 까불던 그 오만함도
이제 내려놔야 할 거야. 진우는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리며 은수에게 손을 올리려 했습니다. 예전처럼 뺨 한 대에 눈물을 흘리던 며느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은수는 진우의 손목을 단단히 낚아채며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한 번만 더 내 몸에 손 떼면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리조트 사업의 비리 증거들을 검찰에 바로 넘길 거야. 내 말이 장난 같은지 당신 어머니 얼굴을 좀 봐. 진우는 그제야 흑빛이 된 박 여사의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그의 등 뒤로 서늘한 소름이 돋았지요. 가문의 절대권력이었던 어머니가 왜 며느리 앞에서 저토록 비참하게 무너져 있는지 진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본능적으로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은수는 단 하룻밤 만에 저택의 재무 구조를 재편했고 박 여사의 신복들을 하나둘씩 해고하며 자신의 사람들을 심었습니다. 박 여사는 자신의 방에 갇혀 최영철이 언제 저택으로 들이닥칠지 모른다는 공포에 떨었고 진우는 마비된 자신의 권력 앞에서 분노 섞인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은수는 서재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 아버지가 일궈온 땅, 내가 다 되찾아올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엄마랑 아버지한테 했던 무시 100배 1000배로 돌려줄 거야. 이제 조금만 기다려. 엄마의 울먹이는 목소리를 들으며 은수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복수는 이제 겨우 절반을 지났을 뿐이었습니다. 은수는 책상 서랍 속에 넣어두었던 부모님의 과수원 사진을 꺼내보았습니다. 박 여사가 대출금을 고의로 연체시켜 헐값에 가로채려 했던 그 땅은 이제 은수가 쥐고 있는 인감 하나로 다시 부모님의 품으로 돌아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은수는 다시 거실로 나와 박 여사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안에서는 박 여사의 억눌린 울음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지요. 은수는 문을 열지 않은 채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내일 종중 어른들 모시고 식사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에서 어머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진우 씨 사업 자금 마련하려고 사돈댁 땅을 가로채려 했다고, 그래서 미안해서 모든 권한을 저한테 넘기기로 했다고 말이에요. 만약 토씨 하나라도 틀리면 그땐 최영철 씨를 그 자리에 합석시킬 거예요. 방 안의 울음소리가 뚝 그쳤습니다. 박 여사에게 그것은 사형 선고와 같았지만 은수에게는 정당한 보상이었습니다. 가문의 명예를 위해 사람의 영혼을 갉아먹던 자들의 최후는 이토록 비참하고 초라했습니다. 저택의 화려한 벽지 뒤에 숨겨진 곰팡이 같은 진실들이 하나둘씩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한 밤, 은수는 비로소 7년 만에 가장 깊고 단 잠을 청할 수 있었습니다. 복수의 여신으로 각성한 그녀의 눈빛은 이제 성훈제의 그 어떤 보석보다도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은수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성훈제의 넓은 정원에는 비가 그치고 달빛이 쏟아지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 평화로운 풍경과는 달리 저택 내부는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듯 황량했습니다. 주방 가사 도우미들은 눈치를 보며 발소리를 죽였고 진우의 방에서는 물건이 깨지는 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려왔습니다. 은수는 그 모든 소란을 음악처럼 감상하며 장부를 정리했습니다. 박 여사가 비자금으로 빼돌려 해외 계좌에 숨겨두었던 수십억의 돈, 진우가 내연녀 미나에게 사준 아파트와 외제차 기록들, 이 모든 것이 은수에게는 박 여사 모자를 파멸시킬 완벽한 무기였습니다. 은수는 휴대폰을 들어 미나에게 마지막 지시를 내렸습니다. 내일 식사 자리 끝나면 진우 씨가 미나 씨한테 했던 약속들 다 잊어버리게 될 거야. 그때 미나 씨가 할 일 잊지 않았지?
수학이 넘어 미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 형님. 시키는 대로 할게요. 저만 살려주세요. 은수는 전화를 끊고 서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뻐꾸기 둥지의 주인은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가짜 뻐꾸기들이 둥지 밖으로 떨어질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은수는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조용히 은조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곧 끝나요. 우리 다시 과수원으로 돌아가요. 이 어둠 속에서 은수의 복수는 이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이 되어 흐르고 있었습니다. 진실의 힘 앞에 무너지는 가식의 성벽, 그 파열음이 은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율로 들려왔습니다. 거실 정중앙에 놓인 육중한 대리석 테이블 위로 기묘한 긴장감이 내려앉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가문의 위엄을 상징하는 고가구들과 수입 도자기들이 우아함을 뽐냈겠지만 지금 이곳은 썩은 악취가 진동하는 진실의 전당으로 변해 있었지요. 은수는 상석에 앉아 무표정한 얼굴로 저택의 대문을 주시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넋이 나간 채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는 박 여사가 마치 밀랍 인형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정각, 성훈제의 정적을 깨뜨린 것은 평소의 매끄러운 세단 엔진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 쇳소리를 내뿜는 낡은 트럭 한 대가 저택 마당을 가로질러 굉음을 내며 멈춰 섰지요. 보안 요원들이 당황하며 앞을 막아섰지만 운전석에서 내린 남자는 이미 은수가 미리 건네준 출입 카드를 보란 듯이 흔들며 고함을 질러댔습니다. 비켜. 이 집 안주인이 내 마누라나 다름없고 저 안에서 대접받는 놈이 내 자식인데 누가 감히 막아. 최영철의 거친 목소리는 열린 창문을 타고 거실까지 생생하게 파고들었습니다. 박 여사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어깨를 크게 들썩이며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평생을 부정하고 지워버리고 싶었던 자신의 추악한 과거가 드디어 성훈제의 문턱을 넘은 것이지요. 은수는 그런 시어머니의 반응을 차갑게 훑어본 뒤 2층에서 상황 파악을 못한 채 내려오던 진우를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진우 씨, 귀한 손님이 오셨네요. 당신이 그렇게 궁금해하던 당신의 진짜 뿌리가 제 발로 걸어 들어오고 있어요. 진우는 은수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 듯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는 거실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오는 최영철의 남루한 행색을 보며 본능적인 혐오감을 드러냈지요. 술 냄새와 찌든 담배 냄새가 순식간에 고귀한 거실의 공기를 오염시켰습니다. 뭐야? 이 불황자는 누구고 보안팀은 뭐 하는 거야? 여보, 지금 이게 무슨 장난이야? 진우의 외침에도 최영철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거실의 화려한 장식물들을 탐욕스러운 눈으로 훑어보더니 진우의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진우의 뺨을 거친 손으로 덥석 잡으며 음산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야, 너냐? 내가 내 아들놈이냐? 얼굴 보니까 정자랑 내 젊었을 때를 쏙 빼닮았네. 아주 귀하게도 컸구나, 내 자식. 진우는 소름 끼치는 불쾌감에 최영철의 손을 사납게 뿌리쳤습니다. 이 미친 인간이 어디서? 엄마, 이 사람 누구예요? 당장 경찰 불러요. 엄마. 진우는 절규하듯 박 여사를 불렀지만 박 여사는 대답 대신 바닥으로 미끄러지듯 주저앉아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에 진우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습니다. 평생 자신에게 강인함과 고귀함을 가르치던 어머니의 저런 모습은 태어나서 처음 보는 것이었으니까요. 은수는 이 광경을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는 듯 무릎 위에 놓인 노트북으로 저택 내 CCTV 영상을 실시간으로 저장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진우 씨, 경찰 부를 필요 없어요.
이분이 누구신지 설명해 줄 사람은 경찰이 아니라 어머님이신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어머님? 당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최영철 씨가 여기 왔는데 왜 아들한테 인사도 안 시켜줘요? 박 여사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간신히 쉰 목소리를 냈습니다. 진우야, 일단 저 사람 데리고 나가라. 은수야, 제발. 내가 다 잘못했다. 여기서 이러지 말고 따로 얘기하자. 응? 어머님, 이제 와서 따로 얘기할 게 뭐가 있겠어요. 여기 진우 씨도 있고 당신의 과거인 최영철 씨도 있는데. 진우 씨, 당신이 그동안 우리 친정 부모님 멸시하면서 지켰던 그 대단한 성운의 핏줄, 그거 전부 가짜예요. 당신 아버지는 저기 계신 최영철 씨라고요.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진우는 마치 세상의 모든 소리가 차단된 듯 멍한 표정으로 박 여사와 최영철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는 부정하고 싶었지만 자신을 바라보는 최영철의 탐욕스러운 눈빛과 어머니의 절망적인 침묵이 이미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비틀거리며 장식장을 짚었습니다. 그가 누려온 부와 명예, 그리고 아내 은수를 무시하며 내세웠던 모든 권위가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는 순간이었지요. 최영철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진우의 어깨를 꽉 쥐었습니다. 그래, 아들아. 내가 내 애비다. 박정자가 나를 버리고 회장님한테 몸을 던질 때 내 핏줄인 너를 뱃속에 품고 있었지. 너는 성운의 자손이 아니라 우리 최 씨 가문의 자손이야. 이제 내가 누리는 거 나도 좀 나눠 가져야겠다. 이 넓은 집에서 나도 방 하나 차지하고 살란다. 최영철의 탐욕스러운 선언에 진우는 구역질을 참지 못하고 바닥에 구토했습니다. 그가 먹고 마시고 입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타인의 인생을 훔쳐낸 결과물이라는 사실이 그를 덮쳤습니다. 박 여사는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최영철에게 달려들어 그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닥쳐. 이 짐승 같은 인간아. 돈 줄 테니까 나가. 당장 꺼지라고. 돈? 이제 겨우 몇 푼으로 입막음하려고? 은수 며느님이 그러더라. 나한테도 이 집 지분이 있다고. 내가 내 아들 찾으러 왔는데 누가 나를 쫓아내. 박 여사는 경악하며 은수를 쳐다보았습니다. 은수는 차분하게 찻잔을 들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우리 친정 재산 돌려주지 않으시면 저도 어머님의 소중한 비밀 지켜드릴 이유 없다고요. 이제 최영철 씨는 제가 마련한 별채에서 지낼 거예요. 진우 씨도 아버지 모시고 효도 좀 해야죠. 그녀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위선의 성벽은 은수가 끌어들인 과거의 유령에 의해 처참하게 짓밟히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화려한 안주인의 공간이었던 거실은 이제 서로를 헐뜯고 비명을 지르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진우는 갑자기 미친 듯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하하, 가짜라고? 내가? 그럴 리가 없어. 엄마, 이 여자가 거짓말하는 거지? 유전자 검사라도 해보자고. 당장? 진우의 발악에 은수는 서류 봉투 하나를 그에게 던졌습니다. 이미 했어요, 진우 씨. 당신이 예전에 병원 갔을 때 뽑아둔 혈액이랑 최영철 씨 유전자 대조한 결과예요. 일치율 99.9%. 당신은 빼도 박도 못하는 저 남자의 아들이에요. 서류를 받아든 진우의 손이 사정없이 떨렸습니다. 종이 위로 그의 눈물이 툭툭 떨어졌지요. 하지만 그 눈물은 참회가 아닌 잃어버릴 권력에 대한 추악한 집착이었습니다. 은수는 그런 진우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당신들이 우리 부모님을 근본 없는 집안이라며 무시할 때 정작 이 집안의 근본이 어디에 있었는지.
이제 당신의 그 잘난 성운 리조트 사업도 끝이에요. 가짜 후계자가 회사 돈으로 벌인 사업을 종중해서 가만히 둘 리 없으니까요. 은수는 소란을 뒤로하고 우아하게 거실을 빠져나왔습니다. 등 뒤로는 박 여사의 비명과 최영철의 욕설, 그리고 진우의 흐느낌이 섞여 기괴한 불협화음을 만들어내고 있었지요. 그것은 은수가 7년 동안 성훈제의 어둠 속에서 들었던 수많은 모욕과 상처들이 복수의 노래가 되어 되돌아가는 소리였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친정부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을 지시했습니다. 이제 성훈제의 권력 지도는 완벽하게 재편되었습니다. 박 여사는 자신의 비밀을 쥔 최영철과 은수의 협공의 사지가 묶였고, 진우는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잃어버린 채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은수는 저택 정원에 서서 차가운 바람을 맞았습니다. 뺨에 남은 흉터가 조금은 덜 아린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지요. 박 여사가 저지른 모든 죄가를 낱낱이 밝히고 그녀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성훈이라는 이름 자체를 파괴하는 것. 그것이 은수가 계획한 이 잔혹한 드라마의 결말이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당신이 만든 뻐꾸기 새끼가 당신의 눈을 파먹는 걸 똑똑히 지켜보세요. 은수의 나직한 읍조림이 성훈제의 웅장한 지붕 위로 흩어졌습니다. 뻐꾸기 부자의 대면은 가문의 몰락을 알리는 조종이었고, 은수에게는 승리를 향한 거침없는 진군가였습니다. 화려한 저택 내부에 가득 찬 가짜들의 신음은 이제 성훈제를 떠나 온 세상으로 번져나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성훈제의 대리석 복도에는 이제 은수의 구두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 이 집안의 공기를 장악했던 박 여사의 서슬퍼런 위엄은 별채에 들어앉아 매일같이 돈을 요구하며 행패를 부리는 최영철의 난동 소리에 파묻혀 버렸지요. 은수는 서재 책상에 앉아 미나가 가져온 두툼한 서류 뭉치를 훑어보았습니다. 그것은 진우가 리조트 사업을 추진하며 성훈그룹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내역과 박 여사가 차명 계좌를 통해 조성한 비자금의 흐름이 상세히 기록된 장부였습니다. 은수는 단순히 그들을 집에서 쫓아내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박 여사와 진우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가짜 명예와 사회적 지위,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맹신하던 자본의 성벽을 뿌리째 뽑아버릴 계획이었지요. 형님, 여기 진우 씨가 지난달에 제 이름으로 만든 페이퍼 컴퍼니 자료예요. 리조트 부지 매입 대금 중 일부가 이쪽으로 흘러 들어갔더라고요. 어머님도 이 사실은 모르시는 것 같아요. 미나는 이제 은수의 눈치를 살피는 완벽한 조력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뱃속에는 아이가 자라고 있었지만 미나는 영특했습니다. 가짜 핏줄인 진우에게 매달리는 것보다 실권을 쥔 은수의 발밑에 엎드리는 것이 자신과 아이가 살아남을 유일한 길임을 본능적으로 깨달은 것이지요. 은수는 미나가 내민 서류를 덮으며 낮게 은조렸습니다. 잘했어. 이걸로 진우 씨는 횡령뿐만 아니라 조세 포탈 혐의까지 피할 수 없겠네. 미나 씨, 이제 마지막 단계야. 어머님이 숨겨둔 마지막 비상금 위치 알아냈어? 미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박 여사가 안방 뒤편 비밀금고 외에 친척 명의의 사채, 시장에 묻어둔 자금줄을 실토했습니다. 박 여사가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둔 그 자금마저 은수의 손안으로 들어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시각 거실 소파에 넋을 잃고 앉아있던 진우는 정지된 카드와 빗발치는 독촉 전화에 미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리조트 부지 매입이 취소되었다는 공문을 확인하고는 비명을 지르며 테이블 위의 장식품들을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지요.
이게 다 뭐야? 내가 성운의 후계자인데 누가 감히 내 사업을 건드려. 엄마, 엄마 어디 있어? 저 별채에 있는 미친 인간 당장 안 쫓아낼 거야? 진우는 안방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예전에 당당하던 박 여사가 없었습니다. 박 여사는 어두운 방 안에 불도 켜지 않은 채 머리를 싸매고 누워 있었지요. 별채에서 들려오는 최영철의 육두문자와 술주정은 박 여사의 신경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었습니다. 엄마, 대답 좀 해봐. 지금 회사에서 나 회의만 올라왔대요. 종중 어른들이 내 출생에 대해 수군거린다고. 이게 다 사실이야? 나 정말 저런 인간 아들이냐고. 진우의 절규에 박 여사는 겨우 몸을 일으켜 아들의 뺨을 세차게 내리쳤습니다. 입 닥쳐. 내가 내 아들인 게 죄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를 위해 어떤 짓까지 했는데. 고작 그 정도 일로 와서 징징거려? 박 여사의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직도 자신이 상황을 되돌릴 수 있다고 믿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어 종중의 가장 어르신인 학렬 높은 숙부에게 전화를 걸려 했지만 이미 은수가 선수친 뒤였지요. 성운 가문의 모든 연락망과 자금줄은 은수의 손에서 마비되어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마지막 발악으로 은수를 해치기 위해 사람을 고용하려 했지만 그녀가 건넨 수표는 이미 사고 신고가 된 종이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은수는 거실로 내려와 소란을 피우는 진우와 박 여사를 차가운 시선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진우 씨, 짐 싸요. 오늘 오후에 검찰에서 수사관들 들이닥칠 거예요. 당신이 법인 자금 빼돌려서 미나 씨 아파트 사고 외제차 굴린 거 내가 다 제보했거든요. 진우는 사색이 되어 은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은수야, 제발.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나 정리할게. 당신이 시키는 대로 다 할 테니까 한 번만 살려줘. 나 감옥 가면 끝이야, 알잖아. 은수는 진우의 손을 더럽다는 듯 털어냈습니다. 7년 동안 이 남자가 자신에게 퍼부었던 모욕과 외도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은수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으며 박 여사를 향해 말했습니다. 어머님도 준비하세요. 우리 아버지 과수원 부지 강압에 의한 증여로 무효 소송 접수됐어요. 어머님이 고의로 대출 연체시켜서 우리 부모님 길거리로 내몰려고 했던 거 은행 담당자 증언까지 확보했으니까요. 박 여사는 부들부들 떨며 은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 독한 년, 내가 감히 내가 너를 며느리로 받아준 은혜도 모르고. 은혜요? 당신이 내 영혼을 갉아먹고 우리 가족의 피땀을 갈취한 게 은혜인가요? 당신은 은혜라는 단어를 입에 담을 자격조차 없어.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그 성운이라는 껍데기, 내가 갈갈이 찢어서 세상에 던져줄게. 은수의 선언과 동시에 저택 밖에서는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진우의 횡령 혐의에 대한 강제 수사가 시작된 것이지요. 수사관들이 거실로 들이닥치자 진우는 화장실에 숨으려다 끌려 나왔고 박 여사는 그 광경을 보며 실신하고 말았습니다. 진우는 수갑이 채워진 채 연행되었고 박 여사는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절규했지만 누구도 그녀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별채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최영철은 자기 몫의 돈을 챙기지 못할까봐 소리를 지르며 경찰들과 몸싸움을 벌였지요. 은수는 아수라장이 된 거실 한복판에서 홀로 고고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친정 부모님께 돌려드릴 과수원 등기 서류가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7년의 세월을 견디며 기다려온 순간이었지만 가슴 한구석은 시리기만 했습니다. 복수는 승리였지만
그 과정에서 잃어버린 자신의 젊음과 부모님의 고통은 무엇으로도 완벽히 치유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은수는 텅 빈 성훈제의 거실에서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박 여사의 비명도 진우의 거만한 목소리도 사라진 저택은 기괴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미나는 은수의 허락을 받아 저택을 떠났고 최영철 역시 무단 침입과 공갈 협의로 유치장에 갇혔습니다. 이제 성훈제라는 거대한 감옥에 남은 것은 주인인 은수뿐이었습니다. 은수는 휴대폰을 열어 친정 엄마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엄마, 이제 다 끝났어. 내일 아침에 갈게. 우리 과수원 땅, 이제 다시 우리 거야. 수화기 너머 엄마의 통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은수는 그 소리를 들으며 비로소 참아왔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박 여사 앞에서 보였던 냉혹한 복수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그저 상처받은 딸의 모습으로 돌아가 울고 또 울었지요. 성훈 가문이라는 허울 좋은 둥지 밖으로 던져진 것은 박 여사와 진우였지만 은수 역시 그 둥지를 스스로 허물며 진정한 자유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서 벌어졌던 추악한 연극은 이제 막을 내렸습니다. 내일이면 성훈 가문의 가짜 혈통과 비리가 세상에 폭로될 것이고 박 여사의 명예는 시궁창에 처박힐 것입니다. 은수는 잔을 비우며 거울 속에 자신을 보았습니다. 뺨에 남은 흉터는 여전했지만 그 눈빛만은 더 이상 슬프지 않았습니다. 뻐꾸기가 떠난 둥지에는 이제 주인의 당당한 의지만이 남았습니다. 대저택의 육중한 철문 앞은 이른 아침부터 몰려든 취재진과 종중 어른들의 고함으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명문 가문이라 자부하던 집안의 담장 안쪽에서 벌어진 가짜 혈통과 재산 편취 스캔들은 세상을 뒤흔들기에 충분했지요. 담장 밖의 소란과는 대조적으로 거실 내부에는 서늘할 정도로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은수는 단정한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정중앙에 앉아 마지막 심판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가 그토록 집착했던 가문의 위신은 이미 조각나 길바닥에 흩어졌고 그녀가 목숨보다 아꼈던 아들 진우는 구치소 차가운 바닥에서 자신의 초라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었지요. 은수는 오늘 이 공간에서 박 여사의 마지막 남은 자부심마저 짓밟아버릴 생각이었습니다. 잠시 후 종중의 학렬 높은 어르신들이 굳은 표정으로 거실에 들어섰습니다. 그들은 적통이라 믿었던 진우가 사실은 길거리 불황자의 핏줄이라는 사실에 경악하며 박 여사를 향해 날선 호통을 내뱉었습니다. 박정자, 자네가 감히 우리 문중의 대를 끊고 천한 핏줄을 종손이라 속여 우리를 기만해? 이 천하의 죽일령 같으니라고. 조상님들 뵐 낯이 없어 이 노릇을 어찌할꼬? 어르신들의 꾸짖음에 박 여사는 거실 바닥에 엎드린 채 몸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끝까지 비겁한 변명을 늘어놓았지요. 숙부님, 오해십니다. 진우는 분명 제 남편의 자식입니다. 저 은수 전현이 가산을 통째로 삼키려고 가짜 서류를 꾸며낸 것입니다. 제발 저 미친년의 말을 믿지 마세요. 박 여사의 처절한 발악에 은수는 비웃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미리 준비한 대형 모니터에 녹취록과 영상을 띄웠습니다. 거기에는 박 여사가 최영철과 은밀히 만나 돈을 건네며 진우의 비밀을 지키려 했던 대화, 그리고 유전자 검사기관의 공식 확인 서류가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증거가 눈앞에 펼쳐지자 종중 어른들은 박 여사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으며 그녀를 가문에서 제명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게.
옷가지 하나, 바늘 하나도 이 집에서 가지고 나갈 수 없네. 문중의 이름으로 자네를 고발할 것이니 법의 심판이나 달게 받게나. 박 여사는 절망적인 비명을 지르며 은수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은수야, 내가 잘못했다. 제발. 이 집에서만은 쫓겨나게 하지 말아다오. 내가 어디로 가겠니? 진우는 어떡하고. 은수는 차가운 눈으로 박 여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은수가 아이를 유산하고 수술실에서 막 나왔을 때 박 여사가 귀에 대고 속삭였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애도 못 낳는 몸뚱이로 대접받을 생각 마라. 넌 그냥 씨바지만도 못한 존재야. 그 기억이 은수의 심장을 다시 한번 얼음처럼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은수는 박 여사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고는 그녀의 뺨을 향해 손을 휘둘렀습니다. 찰싹 하는 날카로운 타격음이 거실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박 여사는 고개가 꺾인 채 멍하니 은수를 바라보았지요. 이건 우리 아버지가 일궈온 과수원을 뺏으려 했던 죗값이에요. 그리고 이건 은수는 다시 한번 박 여사의 반대쪽 뺨을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이건 당신이 내 뱃속의 아이를 죽게 만들고도 단 한 번도 미안해하지 않았던 그 잔인함에 대한 대가예요. 당신이 나한테 그랬죠? 나는 씨바지만도 못한 존재라고. 근데 지금 당신 꼴을 봐요. 가짜를 진짜로 속여 남의 가문을 훔치려던 도둑년, 그게 당신의 진짜 이름이에요. 박 여사는 넋이 나간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의 위선적인 성벽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은수는 거실 한쪽에 서 있던 관리인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곧이어 박 여사가 평생을 모아온 명품 가방들과 보석함들이 마당으로 사정없이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당장 나가세요. 최영철 씨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분이 그러더군요. 마누라랑 아들이랑 셋이서 오순도순 단칸방에서 살아보고 싶다고. 당신이 그토록 경멸하던 그 밑바닥 삶, 이제 당신이 직접 살아볼 차례예요. 나레이션은 대문 밖으로 쫓겨나는 박 여사의 비참한 뒷모습을 조명했습니다. 화려한 실크 옷은 찢어지고 정성스럽게 올린 머리는 산발이 된 채 박 여사는 끌려나갔습니다. 밖에는 소문을 듣고 몰려온 사람들로부터 야유가 쏟아졌고 최영철은 그녀를 보자마자 달려들어 멱살을 잡았습니다. 야, 박정자, 내 돈 어디 있어? 은수 며느님이 너한테 돈 챙겨주라고 안 하디? 빨리 내놔. 박 여사는 최영철의 소나기에서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기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은수는 비로소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승리의 환희라기보다는 오랫동안 갇혀있던 어두운 감옥에서 해방된 자의 안도감에 가까웠지요. 그날 오후 은수는 구치소 면회실에서 진우를 마주했습니다. 수의를 입은 진우는 불과 며칠 만에 수척해진 모습으로 은수를 보자마자 울먹였습니다. 은수야, 나 좀 꺼내줘. 여기 너무 무서워. 나 정말 몰랐어. 어머니가 그런 짓까지 하신 줄은 정말 몰랐단 말이야. 나 이 집안 아들 맞잖아, 그치? 진우는 여전히 자신의 과오를 깨닫지 못한 채 구차하게 매달렸습니다. 은수는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진우의 비겁한 얼굴을 보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진우 씨, 당신이 몰랐던 건 당신의 아버지가 누구냐는 것뿐만이 아니야. 당신이 나한테 했던 짓들이 얼마나 큰 죄였는지, 그리고 우리 부모님을 짓밟으면서 당신이 누렸던 그 부가 얼마나 더러운 것이었는지 당신은 끝까지 몰랐어. 이제 당신은 후계자가 아니라 횡령범 최진우로 살게 될 거야. 면회는 이게 마지막이야. 은수는 미련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뒤에서 진우가 소리를 지르며 울부짖었지만
은수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은수는 집안 곳곳에 남아있는 박여사와 진우의 물건들을 모두 마당에 쌓아놓고 불을 붙였습니다. 타오르는 불꽃 속으로 그들이 누렸던 가짜 권력과 사치들이 재가 되어 흩어졌습니다. 은수는 불길을 바라보며 고향에 계신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다 끝났어. 내일 과수원 서류 들고 내려갈게. 이제 다시는 그 사람들 때문에 눈물 흘릴 일 없을 거야.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엄마의 흐느낌이 은수의 마음에 잔잔한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이 괴물 같은 집단을 무너뜨리기 위해 은수가 지불했던 청춘의 대가는 컸지만 이제 그녀의 눈앞에는 다시 피어날 과수원의 하얀 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은수는 안방이 아닌 자신의 작은 방에서 짐을 쌌습니다. 이 거대한 공간을 가질 수 있는 법적 권한을 얻었음에도 은수는 이곳을 떠나기로 결심했지요. 이곳은 그녀에게 승리의 전리품이 아니라 하루빨리 벗어나야 할 지독한 무덤이었기 때문입니다. 은수는 대문 앞에 서서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화려한 외관 속에 숨겨져 있던 썩은 악취는 이제 완전히 거쳤습니다. 은수는 차 열쇠를 돌리며 나직하게 은조렸습니다. 박정자 씨, 당신의 뻐꾸기 둥지는 이제 영원히 사라졌어. 이제 당신의 그 비참한 현실 속에서 평생을 속죄하며 살길 바라. 은수의 차가 입구를 빠져나가는 순간 건물의 모든 조명이 하나둘씩 꺼졌습니다. 가짜들의 연극이 끝나고 진실의 빛이 비추는 새로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은수는 비로소 7년 만에 가장 가벼운 마음으로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그녀의 차는 어둠을 뚫고 부모님이 기다리는 고향 과수원을 향해 거침없이 달려나갔습니다. 여자의 일생을 짓밟으려 했던 탐욕스러운 자들의 최후는 이토록 허망하고 쓸쓸했습니다. 하지만 그 폐허 위에서 은수는 자신의 이름을 되찾았고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닌 이은수라는 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다시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은수는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백미러에 비친 자신의 눈은 더 이상 슬픔에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길가에 핀 이름 모를 들꽃들이 헤드라이트 불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그 소박한 아름다움이 금박을 입힌 대리석 기둥보다 훨씬 소중하다는 것을 그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엄마, 조금만 기다려요. 차 안에는 은수가 챙겨온 부모님의 낡은 사진첩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과수원에서 땀을 흘리며 활짝 웃고 계셨지요. 은수는 그 웃음을 되찾아드리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고 결국 승리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그녀의 앞길을 비추는 듯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경찰차 뒷좌석에서 최영철의 욕설을 들으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진우는 차가운 철창 안에서 무너진 꿈의 파편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정의는 때로 늦게 오지만 결코 길을 잃지 않는다는 것을 은수의 단호한 주행이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안개를 뚫고 달려가는 은수의 차 뒤로 위선으로 가득 찼던 제국의 잔해만이 고요히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의 입국장은 활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수많은 인파 속에서 단정한 베이지색 트렌치 코트를 입고 서류 가방을 든 한 여성이 유독 눈에 띄었지요.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성운제라는 거대한 감옥에 갇혀 자신의 이름을 잃어버렸던 이은수, 아니,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실력을 갖춘 동시통역사 이은수가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흔들리지 않았고 오로지 자신의 전문성과 당당함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복수가 끝난 뒤 은수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박 여사가 찢어버렸던 자신의 통역사 자격증과 경력 증명서들을 다시 모으는 것이었지요. 그녀는 부모님의 땅을 되찾아들인 뒤 다시는 그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전문적인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며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은수는 공항 로비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 창밖의 푸른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그녀의 세상은 어두운 대저택의 거실과 시어머니의 독설로 가득 차 있었지만 이제 그녀의 세상은 전 세계를 무대로 넓어져 있었습니다. 오늘은 국제에너지 포럼의 메인 통역을 맡아 성공적으로 행사를 마친 날이었습니다. 은수는 가방 속에서 진동하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엄마라는 두 글자가 떠 있었지요. 응, 엄마. 나 이제 막 끝났어. 응, 이번 행사도 잘 마무리됐어. 아빠는 어떠셔? 과수원 배꽃이 벌써 다 폈다고? 이번 주말에 꼭 내려갈게. 엄마의 밝은 목소리를 들으며 은수는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띄웠습니다. 아버지는 되찾은 과수원에서 다시 활기를 찾으셨고 이제는 은수를 성운의 며느리가 아닌 자랑스러운 내 딸의 통역사라고 부르며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을 늘어놓으셨지요. 박 여사가 연체시켜 뺏으려 했던 그 땅은 이제 법적으로 완벽하게 부모님의 명의로 돌아왔고 은수가 벌어들인 수입으로 과수원에는 최신식 설비까지 갖춰졌습니다. 한편 미나는 은수가 건넨 마지막 자비를 바탕으로 서울을 떠나 작은 지방 도시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녀는 은수에게 정기적으로 짧은 메시지를 보내오곤 했지요. 형님, 아니 은수 씨. 저 정직하게 살고 있어요.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려고 식당 일부터 다시 시작했어요. 고마워요. 저를 살려주셔서. 은수는 그 메시지에 답장을 하지는 않았지만 미나가 스스로 선택한 참회의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에 작게나마 안도했습니다. 반면 둥지 밖으로 추락한 뻐꾸기들의 비극은 끝이 없었습니다. 가문에서 영구 제명된 박 여사는 최영철의 집요한 추적과 폭력을 피해 전국을 떠돌다 결국 길거리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었다고 했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녀는 이제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기억하지 못한 채 요양병원의 창가에 앉아 하루 종일 허공에 대고 우리 진우가 회장이 돼야 해 라는 헛소리를 중얼거린다고 하더군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가짜 제국이 허상이었음을 죽는 날까지 인정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진우는 수억 대의 횡령과 조세 포탈 혐의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습니다. 수의를 입은 그는 감옥 안에서 뒤늦게 은수에게 편지를 보냈지만 은수는 그 편지를 뜯어보지도 않은 채 불태워버렸습니다. 가짜 혈통이라는 멍에보다 더 무거운 것은 진실을 마주할 용기조차 없었던 그의 비겁함이었습니다. 진우는 이제 웅장한 저택이 아닌 좁은 감옥방에서 자신이 짓밟았던 은수의 눈물을 평생 기억하며 늙어갈 것입니다. 은수는 공항 주차장으로 향하며 자신의 차에 올랐습니다. 대저택의 운전기사가 태워주던 뒷좌석이 아닌 자신이 직접 핸들을 쥐고 운전하는 앞좌석이 훨씬 편안했습니다. 그녀는 차를 몰아 강남의 한 빌딩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은수가 새로 오픈한 이음 통역 사무소가 있는 곳이었지요. 사무실 입구에 걸린 자신의 이름을 본 은수는 가슴 한구석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7년 전 사랑이라는 착각과 가문의 무게에 눌려 날개를 꺾였던 어린 신부는 이제 없었습니다. 그 시련의 시간은 은수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거목으로 성장시켰지요. 뺨에 희미하게 남은 흉터는 성형수술로 지울 수도 있었지만 은수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치열하게 싸워 승리했다는 훈장이자 다시는 누군가의 뻐꾸기 둥지를 위해 희생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다짐이었으니까요. 대표님, 다음 주 파리에서 열리는 경제협력회에 제안 들어왔습니다. 일정 확인해 주시겠어요? 비서의 말에 은수는 스케줄러를 확인하며 자신 있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진행해 주세요. 그리고 프랑스어 자료들 미리 검토할 수 있게 준비해 주시고요. 사무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화려하게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은수에게 저 불빛들은 더 이상 공포나 질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저 불빛들 사이를 당당하게 누비는 주체적인 인간이었고 자신의 목소리로 세상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뻐꾸기의 침입을 막아내기 위해 전전긍긍하던 삶에서 벗어나 스스로 하늘을 날아오르는 독수리가 된 그녀의 인생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성운재라는 이름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이은수라는 이름은 세상 속에 더 크고 높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은수는 퇴근길에 잠시 서점에 들러 자신이 번역에 참여한 신간 서적을 집어들었습니다. 책 표지에 선명하게 적힌 역자 이은수라는 이름을 손으로 가만히 쓸어보았습니다. 그 이름 석자가 주는 무게는 그 어떤 다이아몬드 반지보다 묵직하고 값진 것이었습니다. 가짜들의 연극은 끝났어. 이제 진짜 내 이야기를 써내려갈 거야. 은수의 나직한 읍조림과 함께 도심의 밤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한 여자의 처절했던 복수극은 이렇게 찬란한 재기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위선과 거짓으로 지어진 둥지는 허물어졌지만 진실의 토대 위에 세워진 그녀의 삶은 이제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요새가 되었습니다. 하늘 높이 날아가는 비행기의 궤적을 바라보며 은수는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그녀의 앞날에는 오직 빛나는 성취와 평온한 안식만이 가득할 것입니다. 뻐꾸기가 떠난 자리에 다시 제비가 돌아오듯 은수의 인생에도 마침내 진정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재미난 사연 계속 들으실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버튼 꾹 눌러주시고 주변에 공유도 해주세요. 댓글도 남겨주시면 다음 사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이 함께 하시길 소망하겠습니다.